안녕하세요. 스위스 문화와 사람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는 스위스 브로콜리입니다. 처음 가는 해외여행, 특히 처음 가보는 대륙을 간다고 하면은 뭔가 걱정되고 특히 언어가 많이 걱정되시죠? 근데 사실 처음 가보는 데는 뭐 상식선에서만 행동하면은 그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어려울 것 같지 않다. 위험에 도사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직접 겪어보지 않았는데 그리고 상식선에서 행동했는데 아니었던 것들이 종종 발견이 되는데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산입니다. 스위스 하면은 마테오른, 그리고 융프라요흐, 리기산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나죠. 한국에서 절대 산을 가본 적이 없었던 분들 그래도 스위스 하면은 광활한 대자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위스 오시는 분들은 가벼운 걷기라도 그 다음에 난이도가 낮은 산 같은 것들 이렇게 걷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꼭 해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고요. 스위스가 워낙 그 하이킹 이런 경로들이 잘 발달돼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경로나 아니면 수준,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잘 인터넷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처음 가는 국가에서 한국말로 읽어도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이게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로 돼 있다면 그 느낌이 더욱 오지 않죠. 영어를 구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정보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일단 언어를 떠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위스에는 아무래도 가족들과 함께 하는 어린이, 그러니까 가족 코스, 그 다음에 그 어린이를 제외한 상, 중, 하 코스 뭐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4가지 코스가요. 이게 한국인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객들에게도 이 코스가 생각보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요. 이게 저도 이제 이거는 스위스 처음 왔을 때 1년 차에 충분히 겪었던 건데 분명히 하 코스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중 하가 있으면은 그 안에 또 하에서도 레벨이 뭐 여러 개 나뉩니다만 어쨌든 하 코스로 갔습니다. 거기 설명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뭐 거의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등산길은 뭐 오르고 내리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나는 나름 한국에서 수락산을 아주 힘들게 다녀오긴 했지만 그래도 스위스의 하 코스면은 충분히 갈 수 있다. 여기서는 가장 낮은 그런 코스예요. 근데 막상 가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하도 하 코스 나름이에요. 왜냐면 하에서도 또 이렇게 상위가 나뉘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 코스라고 제일 낮은 코스라고 한국의 가장 쉬운 코스와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게 스위스 산을 좀 즐기고 싶고 걷고 싶다 그러면은 하 코스 말고 일단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 코스를 선택을 해보신 다음에 이후에 그 하 코스로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가족 코스는 그런 경우도 써 있습니다. 유모차도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제가 정말 유모차를 가져갈 수 있는지 이렇게 보면 못 가져가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 코스로 일단은 걸어보시고 그 다음번에 조금 더 열심히 가고 싶으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 코스, 그 다음에 중 코스, 그 다음에 고난이도 코스까지 한번 스위스의 대자연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답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으신데요. 스위스는 EU가 아닙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중립국. EU가 아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EU가 통합돼서 쓰지 않는 아답터도 그 안에 포함되고 있어요. 해외여행을 좀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그 멀티 아답터 중에서도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이게 뭐 다 들고 오면 힘드니까 유럽용으로만 멀티 아답터를 사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이제 독일 출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독일 거로 생각하시고 그냥 가져오시더라고요. 물론 뭐 독일은 한국과 아답터가 똑같습니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스위스 아답터는 그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 다르다는 겁니다. 유럽은 C형인데 스위스는 J형이거든요.
네, 요거 꼭 확인하시고 아답터 챙겨 오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안 가져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모든 호텔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스위스에서 누구보다 호텔 많이 갔던 저로서는 호텔 그 안내 데스크에 가게 되면은 그 아답터를 빌려줍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보통은 있어요. 한 10프랑에서 20프랑 정도 단순히 보증금 개념이니 이거를 내시고 대여를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물론 구매도 가능합니다. 아, 스위스에서는 일요일 날 대부분의 가게들이 닫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세 번째는 기차입니다. 기차 정말 할 말 많습니다. 일단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1등석과 2등석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1등석과 2등석의 차이점은 너무 이것도 또 기니까 이건 일단 패스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위스는 1등석과 2등석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탑승 전에 기차표를 검사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즉 내가 이제 구매를 하고 기차를 탑승한 다음에 승무원들이 이제 검표원들이 와서 이제 검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간혹 여행을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2등석 티켓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많이 사시거나 하죠. 티켓 한 장으로 스위스를 다 돌아다닐 수가 있으니까. 근데 2등석 티켓을 사고 기차 시간에 맞춰서 막 달려가다가 일단은 잡아타야 되니까 들어가요. 근데 그게 1등석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행 첫날이나 둘째 날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일단 낯설고 하다 보니까 1등석과 2등석을 어디서 분명히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렇게 마음이 급하고 짐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그게 눈에 막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1등석에 그냥 앉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일부러 앉으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모르고 앉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게 숫자가 1이라고 의자판에도 써있고 주변에 사실 많이 써있는데요. 이거는 인지하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사는 사람들이나 알지 여행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특히 여행 첫날 혹은 둘째 날 이 정도쯤에요. 네, 모르고 1등석에 앉아있다가 검표원이 오다가 이제 티켓 검사하겠습니다. 그러고 아무렇지 않게 내요. 몰랐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1등석인 거 알고 2등석 티켓인데 1등석에 앉아 계시네요.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여행객이라고 이렇게 봐줄 법도 하지만 봐주는 경우도 저는 봤고요. 안 봐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여행객처럼 보이니까 봐줄 법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표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뭐 스위스에 언제 오는지 보는 것도 아니고 2등석 티켓인데 1등석에 앉아 있으니 원칙대로 할 뿐이죠.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1등석 티켓을 고스란히 냅니다. 그 차액을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하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르마트를 가는 기차 안이었어요. 그 제르마트 기차 안은 보통은 관광객으로 이제 가득가득하죠. 한 10명의 가족들이 국가명은 일부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선입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10명의 대가족 딱 봐도 가족처럼 보였어요. 뭐 3대가 같이 온 것 같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대가족이 이제 그 가족들이 제르마트로 향하는 기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물론 여행인이 설레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갖고는 괜찮아요. 그렇게 2등석에서 얘기를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1등석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왜냐면 거기가 딱 봐도 문이 이렇게 닫혀 있어서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약간 문 하나로 인해 차단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게다가 그 반대쪽 1등석에는 사람도 없었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잘못된 거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100%저 사람들이 금액을 물을 거를 알기 때문에 가서 이거 2등석이면은 뭐 이렇게 뭐 얘기해 줬는데 이게 뭐랄까요? 과한 오지랖은 저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경험을 겪은 이후로 가만히 있습니다. 웬만해서는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검표원이 곧 들어왔고 1등석에서 그 가족들은 차액을 지불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 아버지로 보이는 대표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시는 분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이것도 저는 그분들이 일부러 거기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뭐 일단 1등석이 비어 있었고 아무도 거의 기차에 많이 없었던 상태에서 좀 피해를 너무 시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글로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엄연히 그 자리는 이제 티켓 가격이 다른 자리고 하다 보니까 그 10명치의 1등석 비를 그 자리에서 일시집을 증납하셨어요. 아, 이게 되게 속상하죠. 알고 지불하는 것과 모르고 갑자기 훅 들어오고 지불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가끔 그 기차에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봤어요. 뭐랄까요. 특히 아시아계 관광객들이나 그 다음에 유럽 사람들인데 청소년들이 좀 이거를 많이 해요. 바로 의자에 발 올려놓는 건데요. 그 의자에 발 올려놓는 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말 신고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양말 신은 상태로 의자 올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건 유럽 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신문지를 의자에다가 이제 깔고 신발을 신은 채로 신발을 신은 채로 그 신문지 위에다 발 올려놓기. 아, 한 개 더 있네요. 아시아 분들은 또 이건 많이 해요. 그 발 바로 앞에다가 자기 캐리어를 놔요. 그러니까 지지대를 만드는 거죠. 그 위에다가 신발 신은 상태로 그 올려놓기. 우리 그 공항에서 많이 보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제지하는 사실 법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룰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좌석에서 신발을 신고 양말을 신다 상관이 없어요. 그 발을 올려놓는 행위 자체가 공식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SBB 스위스 철도청에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 그런 네이버 지식인 같은 그런 항목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해요. 이걸 가지고 벌금은 물거나 혹은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기차를 이제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꼭 이런 상황을 보는데 이럴 때 영무원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이 발 올린 자리에 그 자리에 앉고 싶냐고요. 기본 원칙은 타인 존중 그리고 공적인 것을 존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번째, 식당입니다. 약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시아계 관광객들 중에서도 특히 한국 분들에게 조금 해당이 많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민감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제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에서는 맛있는 거 먹다 보면 이거 너무 맛있어. 너도 먹어봐. 내가 맛있는 걸 너와 함께 이 맛있는 걸 우리가 나누고 싶어. 이런 경향 굉장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사람마다 시대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하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저희 예를 들어 친구가 먹고 있다가 야 이거 너무 맛있으니까 너도 한번 먹어봐. 내 이 맛있는 맛을 너도 네가 무슨 맛인지 알고 우리 함께 행복해지고 싶어. 약간 우리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위스 아닌 외국에 스위스 아니더라도 외국만 나가더라도 이제 메뉴를 이제 각자 다른 거 시키고 나눠 먹고 이런 문화 우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앞접시가 등장합니다. 특히 스프 같은 거는 좀 그렇죠. 왜냐면 덜기가 일단 어렵거든요. 물론 스프를 식당에서 얼마나 시키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내 그릇이 충분하지 않거나 뭔가 덜어가기가 애매할 때는 특히 아이들에게 주거나 이런 상황일 때는 앞접시 요구합니다. 근데 스위스가 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이제 나눠 먹는 문화가 좀 아니죠. 왜냐면은 자기 건 자기가 먹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접시라는 거를 줘야 되는 필요도 의무도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앞접시 달라고 할 수도 있죠. 주는 데 있습니다. 달라고 거부하는 데는 제가 좀 못 본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경험이 없습니다. 물론 앞접시를 제가 안 시켜본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다 보면은 그게 애매하게 꼭 필요할 때가 있긴 한데 이게 스위스에서는 그렇게 앞접시, 그러니까 추가 접시를 요구하는 게 그릇이 떨어져서 박살났다거나 어린아이가 있는데 근데 보통 어린아이라 오는 경우는 자기 그릇을 자기가 갖고 오거든요. 플라스틱 같은 거를. 그래서 그 해당되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경우라는 거 그거 알려드리고요. 한 번은 제가 되게 유명한 관광지에 갔어요. 2명이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피자를 시키고 상대방은 스파게티를 시켰어요. 자, 이제 여기 스파게티가 좀 약간 나눠 먹고 싶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앞접시를 시켰어요. 저도 그때
왜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잘 안 시키는데 시켰어요. 그랬더니 1.5프랑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게 뭐지? 왜 앞접시인데 1.5프랑이지? 근데 더 놀라웠던 그 직원이 앞접시라는 그 단어를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약간 소름이 끼친 거죠. 이게 오죽 물어봤으면 앞접시라는, 차라리 엑스트라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썼더라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앞접시라는 말을 쓰니까 그냥 기가 차서 네 1.5프랑 지불하겠습니다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먹었어. 근데 좀 약간 어이가 없었죠. 어이가 없을 때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접시 주문 오케이. 근데요, 만약에 그렇게 받았으면은 나중에 이제 뭐 팁을 좀 더 내줘도 되고요. 하지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 5번째 슈퍼입니다. 스위스 여행 오면 아무리 슈퍼 구경도 하고 이 나라 사람들은 뭐 먹고 사나 보고 이런 거 정말 재밌죠. 저도 슈퍼 여행, 슈퍼 투어 굉장히 좋아해요. 아무래도 이제 기혼자와 미혼자를 좀 이렇게 보면 기혼자분들이 조금 더 열성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이번 거는 슈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언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약간 저희 요리 문화와도 조금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우유입니다. 한국에서는 250ml짜리 되게 작은 우유 팔잖아요. 스위스에서는 사실 그 사이즈 250ml짜리 그 꽉에 들은 거 그거는 없고요. 그 꽉에 들은 그 테트라팩에 들어있는 그거는 없고요. 330ml짜리 그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거에 길게 이런 것만 판매를 해요. 하이디 우유예요. 그 한 개랑 뭐 몇 개 못 봤습니다. 브랜드가 한국처럼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행하시다 보면은 의외로 식사 시간이 애매하고 근데 이제 배는 먹어야 되니까 우유를 약간 배부른 것처럼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린뿐만 아니라 성인분들도, 우리도 보통 빵 먹을 때 우유 같이 먹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우유를 스위스는 보통 이제 1.5리터 정도 하거든요. 그거를 사서 먹기에는 좀 크니까 작은 거를 사세요. 이 작은 거, 근데 이제 스위스가 작은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 아까 말한 330ml짜리도 흰 우유는 없고요. 초코우유하고 딸기우유밖에 없어서 그 흰 우유에 작은 사이즈를 찾는데 그게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200ml짜리 가끔 우유를 가끔 드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배가 아프다고 저한테 그러신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뭐 유당불내증 같은 거 있으신가? 왜 배가 아프시지? 화장실 가시는 분도 많고. 나중에 체크해 보니까 나중에 이제 무슨 우유 드셨어요 도대체? 라고 이제 저도 이제 데이터가 쌓이죠. 한두 번만 그러면 우연일 수 있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알고 보니 그거였어요. 요리용 우유를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유는 정확히 아니고 크림이에요. 생크림. 근데 이제 생크림도 뭐 팻이 얼마나 그러니까 지방이 얼마 들어있냐 해서 약간 이렇게 흔들었을 때 우유처럼 그냥 쑥쑥 넘어가는 그런 게 있고 이제 약간 된 것도 있죠. 근데 그거를 사셔서 드시는 분들을 꽤 봤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딱 우유처럼 생겼거든요. 그 겉에 봤을 때 그 우유 패키지랑 또 이렇게 잘 먹으면 또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아마 외국에서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한번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태에서 그 우유를 보면 정확히는 이제 요리용 유제품이죠. 그걸 보면 구분이 안 가게 딱 생겼습니다. 먹기도 얼마나 편한지 따서 그냥 먹으면 약간 멸균 우유라고 하죠. 딱 그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 우유를 잘못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근데 이거는 약간 한국에는 그저 외국 요리나 크림 소스 쓰고 하지 한국 음식에 크림을 왜 써요? 스위스에서 우유를 드실 때는 꼭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지방 많은 우유, 크림 안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 특히 뭐 다른 거는 아닌데요. 슈퍼 가서 이제 스위스 와인 되게 유명하잖아요. 왜냐면 스위스 와인이 이제 국내에서만 생산이 되다 보니까 해외로 나갈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스위스 오면은 스위스 와인 드셔보세요라고 꼭 전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스위스 와인이 그 한 명이나 아니면 맛만 보자
뭐 애호가가 아닌 이상 이렇게 큰 거 사진 않잖아요. 처음부터 일단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사고 하니까. 근데 작은 거를 많이 사세요. 싸요.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도 안 하는 것도 있고요. 정말 싼 거는 1,000원도 안 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 번 이렇게 먹을 거. 근데 그게 요리용 와인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와인은 요리용 와인도 와인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품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이제 요리용 와인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합리적인 의심으로 5,000원 미만 말고 10,000원짜리 이상, 여기서는 10프랑짜리 이상 와인 사시고 제대로 된 와인으로 맛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위스 브로콜리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 구독, 그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